새벽 3시 저택에 울려 퍼지는 70대 재벌 총수의 비명. 5천억 재산의 주인 김재권이 식은땀을 흘리며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견이야, 왜 나타나서 나를 괴롭히는 거야? 40년 전에 죽은 첫사랑이 매일 밤 꿈에 나타나 복수를 예고한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죽은 연희의 얼굴을 한 가정부가 문 앞에 서 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이 집 가정부로 일하게 된 정희입니다. 이것은 우연인가 아니면 저승에서 온 복수기인가? 안녕하세요. 그 집에 무슨 일이입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이 한번 들으면 절대 잊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해요. 무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충북 청주 외곽 저택에서 벌어진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충북 청주 외곽 한적한 언덕 위에 자리 잡은 거대한 저택이 있습니다.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이 집은 마치 세상과 단절된 섬처럼 보였죠. 3층 양옥의 넓은 정원까지 갖춘 이곳은 한때 수많은 사람들이 드나들며 활기가 넘쳤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막만이 흐르고 있었어요. 저택의 주인인 김재권 회장은 70대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험 있는 체격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키 180cm가 넘는 건장한 체격에 아직도 곧게 펴진 어깨, 그리고 날카로운 눈빛까지.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의 눈에는 과거의 예리함 대신 깊은 피로감이 서려 있었죠. 마치 오랜 전쟁을 치르고 난 장군처럼 지쳐 보였습니다. 김재권은 젊은 시절부터 수많은 기업을 인수하며 재계의 거물로 성장했습니다. 20대 후반부터 시작한 사업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그는 어느새 수백 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대기업 총수가 되었어요. 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돈이 흘렀고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하면서도 존경했죠. 정치인들도 그 앞에서는 고개를 숙였고 언론도 함부로 그를 다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5년 전 은퇴와 함께 찾아온 것은 예상하지 못한 공허함이었습니다. 바쁜 일상에 묻혀 있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고독이 이제는 그의 일상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그를 따라다니는 것은 끝없는 침묵과 무료함 뿐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김재권은 어김없이 1층 식당의 긴 테이블에 혼자 앉아 죽 한 그릇을 드십니다. 과거에는 이 테이블에 임원들과 정치인들, 때로는 해외 바이어들까지 함께 앉아 아침 식사를 하며 중요한 결정들을 내렸었죠. 그때는 아침 식사 시간에도 전화가 끊이지 않았고 서류를 검토하느라 바빴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저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만이 넓은 식당을 채울 뿐이었어요. 죽을 다 드신 후에는 9시쯤 다시 3층 침실로 돌아가 킹사이즈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냅니다. 천장에 그려진 화려한 몰딩을 따라 시선을 움직이기도 하고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햇살의 움직임을 관찰하기도 했어요. 무엇을 생각하는지 아니면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지 본인도 잘 모르겠더군요. 다만 시간이 물처럼 흘러가는 것만 느낄 뿐이었습니다. 점심은 대부분 거르거나 간단히 과일 몇 조각으로 때웠습니다. 식욕이 없어서가 아니라 혼자 먹는 식사가 너무 공허해서였어요. 과거에는 점심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협상하고 결정을 내렸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찾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면 김재권은 1층 거실의 커다란 창가 소파에 앉아 정원의 연못을 바라봅니다. 가로 세로 20m가 넘는 이 연못에는 수십 마리의 잉어들이 유유히 헤엄치고 있었어요. 연못 주변에는 소나무와 단풍나무, 그리고
계절마다 피어나는 각종 꽃들이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연못 위로 떨어지는 햇살과 물 위를 유영하는 잉어들을 보는 것이 하루 중 유일한 즐거움이라면 즐거움이었어요. 하지만 그마저도 점점 무감각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잉어들의 움직임에서 생명력을 느꼈는데 이제는 그냥 반복되는 일상의 한 부분일 뿐이었죠. 때로는 연못을 바라보다가 자신도 모르게 깊은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그 한숨 속에는 세월에 대한 아쉬움과 외로움, 그리고 무력감이 섞여 있었어요. 저녁 시간에는 다시 식당에서 혼자 식사를 했습니다. 요리사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 상에 차려졌지만 김재권에게는 모든 음식이 똑같은 맛으로 느껴졌어요. 과거에는 맛있는 음식을 찾아 전국을 다니기도 했는데 이제는 무엇을 먹어도 입맛이 없었습니다. 이런 단조로운 일상이 몇 년째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가끔 자식들이 안부 전화를 걸어오기도 했지만 그들도 각자의 삶에 바빠서 자주 연락하지는 않았어요. 며느리들은 명절에나 얼굴을 보였고 손자들은 할아버지보다는 스마트폰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로운 가정부가 저택에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정희, 55세의 중년 여성이었어요. 키는 160cm 정도로 보통이었지만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와 깔끔한 옷차림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전 가정부들과는 달리 정희는 말수가 매우 적었어요. 첫 만남에서 정희는 고개만 살짝 숙이며 인사를 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간단한 인사말 뒤에는 더 이상의 말이 없었죠. 하지만 김재권은 그녀의 태도에서 어떤 진정성을 느꼈습니다. 억지로 친근함을 연출하려 하지도 않았고 과도한 예의를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저 자연스럽고 조용했습니다. 정희가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김재권은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각 물건을 제자리에 두었고 먼지 하나도 놓치지 않고 깨끗하게 정리했어요. 마치 오랜 시간 잠들어 있던 집이 다시 생명을 얻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은 곳마다 질서가 생겨났고 집 전체의 분위기도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오후 김재권이 평소처럼 거실 창가에 앉아 연못을 바라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정희가 거실을 청소하러 들어왔어요. 그녀는 조용히 걸레질을 하고 있었는데 문득 김재권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김재권은 정희의 눈을 바라보면서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자신과 비슷한 무언가가 있었거든요. 슬픔인지 외로움인지 아니면 체념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분명히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마치 인생의 무게를 견뎌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이 같은 것이었어요. 내가 살아있는 사람을 이렇게 오래 본 게 몇 년 만인지 몰라. 김재권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정희도 잠시 걸음을 멈추고 김재권을 바라봤어요. 몇 초간의 침묵이 흘렀지만 그것은 어색한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서로의 마음을 읽는 듯한 묘한 교감이 있었죠.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것은 정희가 저택에 온 지 일주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잔잔하게 내리던 비가 오후가 되자 굵어지면서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김재권은 평소처럼 거실 창가에 앉아 비에 젖은 정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연못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들이 동심원을 그리며 퍼져나가는 모습이 묘하게 마음을 진정시켰어요. 그때 주방에서 은은한 향기가 흘러나왔습니다. 된장 끓는 냄새였죠. 김재권은 코끝으로 스며드는 그 향기에 문득 고개를 돌렸어요. 지난 몇 년간 요리사가 만든 음식만 먹어왔는데 이 냄새는 뭔가 달랐습니다. 더 진하고 더 깊었어요. 마치 오랜 시간 정성스럽게 우려낸 것 같은
그런 냄새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정희가 식당으로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손에는 뜨거운 된장국이 담긴 그릇을 들고 있었어요. 오늘은 제가 직접 끓여봤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말하며 김재권 앞에 된장국을 놓았습니다. 그릇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김재권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쌌어요. 김재권은 숟가락을 들어 된장국을 한 모금 떠먹었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가 가슴 깊은 곳에서 울컥 올라왔어요. 이 맛, 이 진한 구수함은 분명히 어디선가 맛본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 어디서였는지 명확하게 기억나지 않았어요. 다만 그 맛과 함께 따뜻한 기억 하나가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이 맛, 참 익숙하군. 김재권은 중얼거리며 다시 한 숟가락을 떠먹었습니다. 된장의 깊은 맛 사이로 무언가 그리운 것이 섞여 있었어요. 오래전 누가 해주던 그 맛인데. 김재권의 눈빛이 묘하게 젖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오래 잠들어 있던 기억이 깨어나는 것 같았어요. 정희는 김재권의 표정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김재권이 된장국을 먹으며 보이는 미묘한 변화들을 놓치지 않고 있었죠. 그리고는 말없이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무언가 알고 있다는 듯한 느낌이 있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는 것처럼 말이죠. 김재권은 된장국을 다 마신 후에도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었어요. 다만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따뜻함이 가슴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저녁, 김재권은 2층 복도를 걷다가 우연히 정희의 방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는데 바닥에 작은 사진 한 장이 떨어져 있는 것이 보였어요. 김재권은 잠깐 망설이다가 사진을 주워들었습니다. 사진을 본 순간 김재권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흑백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자신이 서 있었어요. 30대 초반의 김재권이 한 여자와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여자는 하얀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긴 모습이 우아했어요. 김재권은 사진을 들여다보며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연희였죠. 40년도 더 된 일이었습니다. 김재권이 사업을 막 시작했을 때 연희는 작은 찻집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큰 부자도 아니었고 그저 야심만 가득한 젊은 사업가였습니다. 연희와의 만남은 우연이었어요. 비 오는 날 우산 없이 나온 김재권이 연희의 찻집에 들어가면서 시작되었죠. 연희가 끓여준 차 한 잔의 따뜻함, 그리고 함께 나눈 대화들이 하나씩 기억났습니다. 특히 연희가 해주던 된장국의 맛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하지만 사업이 커지면서 김재권은 연희와 멀어졌습니다. 더 큰 성공을 위해, 더 나은 결혼을 위해 연희를 떠났던 것이죠. 그때는 그게 당연한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 그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후회 중 하나였어요. 사진 뒷면을 보니 작은 글씨로 무언가 적혀 있었습니다. 언니 연희와 동생 정희 김재권은 그 글씨를 보며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정희라는 이름, 그리고 연희의 동생이라는 사실이 머릿속에서 하나의 퍼즐처럼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가 방으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김재권은 급하게 사진을 손에 쥐고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보니 정희의 얼굴에서 연희의 모습이 보였어요. 특히 눈가의 주름과 미소 짓는 방식이 연희와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어디서 본 얼굴 같더니 김재권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연희 동생 맞지? 정희는 김재권의 손에 들린 사진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4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희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재권 씨. 정희는 옛날 호칭 그대로 김재권을 불렀어요. 그 목소리에는 40년간 품어온 그리움과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재권 역시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갑자기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왜 정희가 이 집에 왔는지, 왜 그 된장국이 그렇게 익숙했는지 말이죠. 연희는 어떻게 지내고 있나? 김재권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언니는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김재권의 마음속 어딘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밤 김재권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정희가 연희의 동생이라는 사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40년 전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연희와 처음 만났던 그 비 오는 날 함께 나눈 따뜻한 대화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연희의 슬픈 눈빛까지. 모든 것이 어제 일처럼 생생했어요. 다음 날 아침, 김재권은 평소보다 일찍 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정희가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죠.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어색한 침묵을 나누었어요.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이 너무 길었고 그 사이에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정희 씨, 김재권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나?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대답했어요. 언니가 돌아가신 후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남편도 일찍 세상을 떠나고 아이들도 각자의 길을 가고 정희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사실 정희가 이 집에 온 것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언니 연희가 생전에 자주 이야기했던 김재권에 대한 기억 때문이었습니다. 연희는 병상에서도 김재권을 그리워했고 정희는 그런 언니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김재권이 혼자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희는 이상하게 마음이 끌렸던 것입니다. 언니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나요? 김재권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어요. 언니는 평생 회장님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김재권의 가슴이 아팠어요. 자신이 떠난 후에도 연희가 자신을 기다렸다는 사실이 너무 슬펐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이야기를 풀어나갔습니다. 연희가 김재권을 떠나보낸 후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냈는지를 말이죠. 언니는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평생 혼자 살면서 그 작은 찻집을 운영했습니다. 가끔 회장님 이야기를 할 때면 눈빛이 달라졌어요. 김재권은 정희의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더 괴로워졌습니다. 자신이 성공을 위해 포기했던 사랑이 연희에게는 평생의 상처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어요. 언니가 아프기 시작한 건 5년 전부터였습니다. 간암이었어요. 병원에서는 1년도 어렵다고 했는데 언니는 3년을 더 버텼습니다. 정희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회장님이 오지 않으셨지요. 언니 끝까지 기다렸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김재권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연희의 장례식 날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김재권은 연희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장례식에는 가지 못했어요. 언니는 마지막까지 회장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회장님이 성공하신 것을 기뻐했어요. 신문에 나오는 기사들을 스크랩해서 모으기도 했습니다. 정희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하지만 마지막에는 한 번만 더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김재권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이 메어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날 연희의 장례식 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김재권은 약혼식을 하루 앞두고 있었어요. 재벌 2세 딸과의 정략 결혼이 확정된 상황이었습니다. 사업상 너무나 중요한 결혼이었고 그 약혼식에는 수많은 정치인들과 재계 인사들이 참석 예정이었죠. 연희의 부고 소식을 들었을 때 김재권은 정말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약혼식 준비로 바쁜 상황에서 옛 연인의 장례식에 간다는 것은 불가능했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있었고 무엇보다 약혼자와 그 가족들에게 알려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재권은 꽃만 보내고 장례식에는 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때 난 정말 가고 싶었어. 김재권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갈 수가 없었어. 약혼식이 코앞이었고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거든. 김재권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내가 너무 비겁했어. 정희는 김재권의 괴로워하는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언니도 알고 있었어요. 회장님의 상황을. 정희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언니는 마지막까지 회장님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회장님이 선택해야 했던 길이 얼마나 어려웠는지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해한다고 해서 아픔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연희는 평생 그 상처를 안고 살았고 김재권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연희에 대한 미안함과 그리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정희 씨. 김재권이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난 너무 많은 걸 놓쳤어. 연희도 진정한 사랑도 그리고 인간다운 삶도. 김재권의 목소리에는 40년간 쌓인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이제 와서 늦었지만 이제 와서 널 또 놓치고 싶지 않구나.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감당해야 했던 슬픔과 외로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언니가 그랬어요. 사랑은 나이가 들어서도 끝나지 않는다고. 정희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그날 오후 두 사람은 함께 정원을 거닐었습니다. 연못가에 앉아 과거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졌어요. 40년의 세월이 만든 깊은 골을 하루아침에 메울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김재권과 정희 두 사람에게는 서로가 있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었어요. 김재권과 정희가 가까워지기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예상치 못한 복잡한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재권의 조카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김재권에게는 두 명의 조카가 있었는데 큰 조카 김성호와 작은 조카 김성민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40대 중반으로 각자 중견기업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삼촌의 막대한 재산에 대한 관심은 여전했어요. 김성호는 평소에도 삼촌의 안부를 자주 물었습니다. 물론 진심 어린 걱정이라기보다는 상속에 대한 계산이 깔려 있었죠. 김재권이 혼자 지내면서 건강이 나빠지기를 은근히 기대하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 삼촌의 기색이 좋아진 것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형, 삼촌이 요즘 좀 이상하지 않아? 김성민이 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난번에 갔을 때 보니까 표정도 밝아지고 뭔가 달라진 것 같더라고. 김성호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나도 그런 느낌을 받았어. 예전에는 우울해 보이더니 요즘은 생기가 돈 것 같아. 두 조카는 삼촌의 변화에 대해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김성호가 우연히 정희의 존재를 알게 되었어요. 삼촌 집에 새로운 가정부가 들어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정부에 대한 이야기가 자꾸 들려왔어요. 저 여자 정희 씨? 김성호가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요양보호사라고 해놓고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김성호는 정희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어요. 55세의 중년 여성으로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살고 있다는 것, 그리고 특별한 자격증이나 경력이 없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김성민도 형과 함께 정희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이 요즘 저 여자 말만 듣는다니까요. 실제로 김재권은 정희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었어요. 아침 식사 시간에는 정희와 대화를 나누고 오후에는 함께 정원을 산책하기도 했습니다. 조카들이 보기에는 이상한 일이었죠. 더욱 문제가 된 것은 김재권이 조카들의 방문을 달가워하지 않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조카들이 오면 반가워했는데 요즘은 오히려 짜증을 내는 경우가 많았어요. 왜 이렇게 자주 와? 할 일도 많을 텐데. 김재권의 차가운 반응에 조카들은 더욱 의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김성호는 정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정희의 간병인 이력이 가짜라는 이야기를 만들어냈어요. 그 여자가 제대로 된 자격증도 없으면서 간병인 행세를 하고 있다더라. 실제로 정희는 정식 간병인 자격증이 없었습니다. 단순히 가정부로 일하고 있을 뿐이었죠. 거짓 취업 루머도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라는 여자가 회장님을 속이고 들어간 것 같아. 이력서도 조작했을 거야. 김성민은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흘렸어요. 사실 정희는 정직하게 자신의 상황을 말하고 취업했지만 조카들의 입에서 나오니 모든 것이 의심스럽게 들렸습니다. 급기야 더 심각한 소문까지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자가 회장님의 유산을 노리는 것 같아. 김성호는 자신의 부인에게 이런 말을 했고 부인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퍼뜨렸어요. 50대 여자가 70대 호라비한테 접근하는 게 순수한 마음일 리 없잖아. 이런 소문들이 김재권의 귀에도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골프 모임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재권아, 요즘 집에 새로 들어온 가정부 조심해. 요즘 세상에 그런 사람들 많아. 처음에는 무슨 소리인지 몰랐던 김재권도 점점 상황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김재권은 조카들이 정희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격분했습니다. 이 못된 것들이. 김재권은 큰 소리로 화를 냈어요. 자신이 평생 키워준 조카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더욱 분한 것은 정희에 대한 그들의 오해였어요. 정희는 이런 상황을 조용히 견디고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자신에 대한 좋지 않은 이야기들이 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김재권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괜히 김재권이 조카들과 사이가 나빠질까봐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김성호와 김성민이 함께 삼촌을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정희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꺼냈어요. 삼촌, 그 정희 씨에 대해 좀 알아보셨어요? 김성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주변에서 좀 이상한 소문들이 돌고 있어서요. 김재권은 조카들의 말을 듣고 더욱 화가 났습니다. 너희들이 그런 소문을 퍼뜨리고 있는 거 아니야? 김재권의 날카로운 반응에 조카들은 당황했어요. 아니, 삼촌. 저희가 왜 그런 일을. 하지만 김재권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이런 갈등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 때문에 김재권이 가족들과 사이가 나빠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정희는 조용히 자신의 방에서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지 않은 옷가지들을 가방에 넣으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다음 날 아침 정희는 김재권에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 그냥 나갈게요. 저한테 너무 잘해주셨어요. 정희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김재권은 정희의 말을 듣고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또다시 소중한 사람을 잃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정희가 떠나겠다고 말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김재권은 그 말을 듣고도 정희를 붙잡지 못했어요. 마음으로는 간절히 머물러 달라고 하고 싶었지만 정희가 자신 때문에 고생하는 모습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이 없는 저택은 다시 예전의 적막함으로 돌아갔고 김재권의 마음도 점점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그날 아침도 김재권은 혼자 식당에 앉아 죽을 먹고 있었습니다. 정희가 끓여주던 된장국의 맛이 그리웠지만 새로운 가정부가 만든 음식은 아무 맛도 나지 않았어요. 김재권은 몇 숟가락 뜨다가 그만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숨쉬기가 어려워졌거든요. 김재권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신음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가슴을 꽉 조이는 것 같은 고통이 밀려왔어요. 식은땀이 이마에 흘러내렸고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재권은 일어나려고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으아! 김재권이 의자에서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식당 바닥에 떨어진 김재권의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고 호흡도 불규칙해지고 있었어요. 다행히 새로운 가정부가 그 모습을 발견하고 급히 119에 신고했습니다. 여보세요. 응급환자예요. 70대 남성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15분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김재권은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구급대원들이 김재권을 들것에 올리고 심장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심근경색 의심됩니다. 빨리 병원으로 이송해야 해요. 구급차는 사이렌을 울리며 청주 시내 대학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한 김재권은 곧바로 중환자실로 옮겨졌어요. 의사들의 응급처치가 시작되었고 김성호와 김성민에게도 연락이 갔습니다. 삼촌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어요. 지금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조카들은 급히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한편 정희는 집에서 혼자 지내고 있었습니다. 김재권의 집을 떠난 지 사흘째였는데 마음은 계속 그곳에 머물러 있었어요. 오후 늦게 이웃집 아주머니가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정희야, 큰일 났어. 김 회장님이 쓰러지셨다는데. 정희는 그 소식을 듣고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요?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언제요? 어떻게 되셨어요? 아주머니는 자세한 상황은 모르지만 심근경색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했다는 이야기를 전해주었어요. 정희는 그 말을 듣고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자신이 떠난 후 김재권이 쓰러졌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정희는 당장이라도 병원으로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조카들이 있을 것을 생각하니 쉽게 발걸음이 움직여지지 않았어요. 그래도 김재권의 안위가 걱정되어 결국 저녁 늦게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중환자실 앞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고 정희는 조용히 간병인실에서 김재권의 상태를 물어봤어요. 환자분 상태는 안정되었지만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계세요. 간병인의 말을 듣고 정희는 안도했지만 동시에 걱정도 더 커졌습니다. 정희는 중환자실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가고 싶었지만 면회 시간도 지났고 무엇보다 조카들에게 들킬까봐 두려웠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정희는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면회 시간에 맞춰서 갔어요. 중환자실 앞에서 면회 신청을 하려는데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이 여기 왜 와요? 돌아보니 김성호의 부인이 서 있었어요. 저는 정희가 말을 시작하려는데 김성호의 부인이 말을 끊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왜 여길 와요? 아저씨가 왜 쓰러졌는 줄은 아세요? 다 당신 때문이에요. 정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자신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아팠습니다. 김성민의 부인도 나타나서 정희를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뻔뻔하네요. 아저씨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면회를 온다고요? 두 여자의 날선 말들이 정희의 가슴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변명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당신이 없었으면 아저씨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평생 혼자 잘 지내시던 분이 왜 갑자기. 김성호의 부인이 계속 말했습니다. 정희는 그 말들을 들으면서 점점 더 작아지고 있었어요. 정말로 자신 때문에 김재권이 아픈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냥. 정희가 겨우 입을 열었지만 김성민의 부인이 손을 저으며 말했어요. 그만 가세요. 여기 오지 마세요. 아저씨한테도 좋지 않아요. 정희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복도 의자에 무너지듯 앉았어요.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40년 전 언니 연희가 김재권을 보내며 흘렸던 눈물과 똑같은 눈물이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아프게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람 곁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이렇게 아픈 일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조카들의 부인들은 정희가 우는 모습을 보고도 냉정하게 돌아섰어요. 정희는 한참을 울다가 겨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김재권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병원을 나서야 했어요. 발걸음이 무거웠고 마음은 더욱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김재권이 겨우 의식을 찾았습니다. 중환자실의 차가운 공기와 각종 의료기기들의 소리가 귀에 들어왔어요. 김재권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시야가 흐릿했지만 점점 선명해지고 있었어요. 병실 창가로 달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김재권이 중얼거렸습니다. 간병인이 급히 다가와서 말했어요. 회장님, 정신 차리셨네요. 병원이에요.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셔서 3일째 입원 중이십니다. 김재권은 그제야 상황을 파악했어요. 김재권은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창가 의자에 앉아있는 작은 그림자를 발견했어요. 달빛에 비친 그 모습이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정희, 거기 있었구나. 김재권의 목소리는 가늘고 떨리고 있었어요. 정희는 조카들 몰래 밤늦게 병원에 와서 창 밖에서 김재권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재권이 깨어나는 모습을 보고 정희도 눈물을 흘렸어요. 된장국, 또 해줘. 김재권이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희는 창문 너머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재권은 병원에서 일주일을 보낸 후 퇴원했습니다. 의사는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는 충분한 휴식과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김재권의 마음은 오직 정희 생각뿐이었습니다. 병원에 있는 동안 내내 정희가 창밖에서 자신을 지켜보던 그 모습이 잊혀지지 않았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김재권은 가장 먼저 정희를 찾았습니다. 정희 씨는 어디 있나? 새로 온 가정부에게 물었지만 가정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정희 씨는 회장님이 병원에 계실 때 한 번 와서 짐을 가져가셨습니다. 그 후로는 연락이 없어요. 김재권은 정희의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방 안은 말끔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정희가 쓰던 물건들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도 살지 않았던 것처럼 깨끗했죠. 하지만 책상 위에 작은 메모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김재권은 떨리는 손으로 메모를 집어들었습니다. 정희의 단정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어요. 회장님께. 저는 회장님의 사람이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분의 여동생으로, 그날의 장례식장을 기억한 사람으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정희 올림. 김재권은 메모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정희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긴 글이었어요. 언니 연희를 잃었던 그 슬픔, 그리고 자신에 대한 복잡한 감정들이 짧은 글 속에 다 들어 있었습니다. 김재권은 메모를 가슴에 꼭 안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그날의 장례식장을 기억한 사람. 김재권은 그 구절을 되뇌었습니다. 40년 전 연희의 장례식 날, 자신이 가지 못했던 그날을 정희는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정희에게는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김재권은 정희를 찾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개인 탐정을 고용하기도 하고 지인들을 통해 소식을 알아보기도 했어요. 하지만 정희는 마치 세상에서 사라진 것처럼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정희가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해서 떠났는지 알 수 있었어요.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김재권은 점점 초조해졌어요. 정이 없는 생활은 이전보다 더 공허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외로움이었다면 이제는 상실감이었어요. 무언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듯한 느낌이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김재권은 정원의 연못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잉어들이 여전히 유유히 헤엄치고 있었지만 예전처럼 마음의 위안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때 문득 정희와 함께 이 연못을 바라보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정희가 옆에 앉아 있을 때는 이 연못이 더 아름답게 보였었어요. 정희 씨, 김재권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김재권은 자신의 지난 행동들을 돌이켜봤어요. 정희를 가정부로만 생각했던 것은 아닌지, 정희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은 아닌지 말이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정희를 대하는 방식이 잘못되어 있었다는 것을요. 처음에는 정희를 단순히 돌봄을 받는 대상으로만 생각했어요. 외로운 노인을 위로해주는 존재, 집안일을 해주는 사람 정도로만 여겼던 것입니다. 하지만 정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어요. 정희는 자신만의 상처와 아픔을 가진 한 사람이었습니다. 언니를 잃은 슬픔, 남편을 여인 외로움, 그리고 40년간 품어온 복잡한 감정들을 가진 한 인간이었어요. 김재권은 그런 정희의 내면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내가 정희를 한 사람으로 보지 못했구나. 김재권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어요. 정희를 연희의 동생으로만 혹은 자신을 돌봐주는 사람으로만 생각했던 것이죠. 정희 자신의 감정이나 상황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었습니다. 김재권은 정희의 메모를 다시 꺼내어 읽었습니다. 저는 회장님의 사람이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이제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정희는 자신이 김재권의 소유물이나 부속품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정희는 독립적인 한 사람으로 존중받고 싶었을 것이에요. 연희의 동생이라는 이유로 동정받거나 외로운 노인을 위로하는 역할로만 규정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정희에게도 자신만의 삶이 있고 자신만의 선택권이 있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었을 것입니다. 김재권은 지난 몇 달을 돌이켜봤습니다. 정희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새삼 느꼈어요. 정희가 끓여준 된장국, 함께 나눈 조용한 대화들, 그리고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지던 그 순간들 말이죠. 그것들은 단순한 돌봄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정희는 김재권에게 삶의 동반자였어요. 서로의 외로움을 나누고 과거의 아픔을 함께 치유해 나가는 파트너였던 것이죠. 하지만 김재권은 그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고 정희에게도 그런 마음을 전달하지 못했어요. 정희 씨가 원했던 건 그런 게 아니었구나. 김재권은 깨달았습니다. 정희는 김재권의 부속품이 되고 싶어 한 것이 아니라 동등한 관계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사이가 되고 싶었던 것이에요. 하지만 김재권은 그런 정희의 마음을 몰랐던 것입니다. 김재권은 정희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정의를 한 사람의 인격으로 존중하지 못했던 것, 정의의 감정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던 것이 후회되었습니다. 이제라도 정의를 찾아서 진심을 전하고 싶었지만 정의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었어요. 저녁이 되자 김재권은 식당에 혼자 앉았습니다. 새로 온 가정부가 준비한 저녁상이 차려져 있었지만 식욕이 나지 않았어요. 정의가 없는 식사는 여전히 무미건조했습니다. 김재권은 젓가락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어요. 정의야. 김재권이 빈 의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어. 너를 제대로 보지 못했어. 대답이 없는 공허한 식당에서 김재권의 목소리만 울려 퍼졌어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을까?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그날 밤 김재권은 정의를 찾기 위한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 보기로 했어요. 정의를 소유하려 하지 않고 정의의 선택을 존중하면서 자신의 진심을 전달하는 방법을 찾아보기로 한 것입니다. 정의가 떠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김재권은 그동안 조용히 자신의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변호사들과 회계사들을 불러 재산 정리 작업을 시작했고, 언론사에는 중요한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미리 알려두었습니다. 조카들은 삼촌의 이상한 움직임을 눈치챘지만 정확히 무엇을 하려는지는 알 수 없었어요. 삼촌이 요즘 변호사들과 자주 만나고 계시던데 뭔가 큰 일을 준비하시는 것 같아. 김성호가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혹시 유언장이라도 작성하시는 건 아닐까? 김성민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럴 리가. 아직 건강하신데. 하지만 두 조카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김재권은 평생 모아온 재산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었거든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의 소중함을 깨달은 김재권에게는 재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겼기 때문이었어요. 드디어 기자회견 날이 다가왔습니다. 서울 시내 한 호텔의 대회의실에는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김재권이 은퇴 후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나서는 것이라 모든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김재권 회장이 무슨 발표를 하려는 걸까? 기자들은 서로 추측하며 떠들고 있었어요. 오후 2시 김재권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평소보다 단정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지만 표정은 어느 때보다 진지했어요. 조카들도 앞자리에 앉아 삼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김재권은 준비된 원고를 보지 않고 직접 마이크 앞에 섰어요. 오늘 이 자리에 나선 것은 중요한 발표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김재권의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제가 평생 모아온 재산의 절반을 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 첫 번째 폭탄 선언이었죠.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김성호와 김성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삼촌의 재산 절반이 사회에 기부된다는 것은 자신들의 상속분이 대폭 줄어든다는 의미였거든요. 하지만 김재권의 발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재산은 정의재단 설립에 사용하겠습니다. 김재권이 두 번째 선언을 했어요. 기자들은 정의가 누구인지 몰라서 서로 수군거렸지만 조카들은 그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삼촌이 마음을 주었던 그 가정부의 이름이었어요. 정의재단은 홀로 사는 중년 여성들과 노인들을 위한 복지재단이 될 것입니다. 김재권이 계속 설명했어요. 외로움과 고독에 시달리는 분들이 서로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김성호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김재권은 손으로 제지했습니다. 아직 할 말이 더 있었거든요.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실 것입니다. 왜 갑자기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말이에요. 김재권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평생 기업을 인수하고 합병하며 살아왔습니다. 수백 개의 회사를 제 손으로 키워냈고 수많은 거래를 성사시켰어요. 김재권이 자신의 과거를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 최고의 인수합병은 한 사람을 얻은 일이었습니다. 기자들이 펜을 든 채로 김재권의 말에 집중했어요. 이런 식의 고백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그 사람은 저에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알려주었습니다. 따뜻한 식사 한 끼의 소중함, 조용한 대화의 의미, 그리고 진정한 동반자가 무엇인지를요. 조카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김성민이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삼촌, 이런 자리에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지만 김재권은 동요하지 않았어요. 앉으세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재권은 기자들을 향해 더욱 진솔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그동안 사람을 잘못 보았습니다. 특히 한 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분을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지 못했고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지도 못했습니다. 그분은 저를 떠났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어요. 저는 그분을 소유하려 했고 저의 부속품으로 만들려 했거든요. 김재권의 고백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이제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존중이라는 것을요. 김재권은 잠시 말을 멈추고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정희 씨,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다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자들의 숨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조용해졌어요. 저는 더 이상 김재권 회장이 아닙니다. 그냥 한 사람의 인간, 김재권일 뿐이에요. 김재권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그 손 한번 잡고 싶소. 사람으로서. 남편도 아닌, 회장도 아닌, 그냥 나로서. 조카들은 완전히 당황한 상태였어요. 삼촌이 공개적으로 이런 고백을 하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김재권에게는 조카들의 반응이나 언론의 시선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오직 정희에게 자신의 진심을 전달하는 것만이 중요했습니다. 정희 씨, 당신이 옳았습니다. 저는 당신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당신을 하나의 완전한 인간으로 존중하지 못했습니다. 김재권이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당신과 동등한 관계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사이가 되고 싶습니다. 기자회견장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되어 있었어요. 처음에는 재산 상속에 관심이 있던 기자들도 이제는 김재권의 진솔한 고백에 빠져들어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의 재벌 총수는 처음 보는 일이었거든요. 만약 당신이 돌아와 주신다면 저는 당신과 함께 정의재단을 운영하고 싶습니다. 김재권이 마지막 말을 했어요. 당신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재단에서 당신과 함께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가 당신께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기자회견이 끝나자 회의실은 난리가 났습니다. 기자들은 앞다투어 질문을 던지려 했고 조카들은 삼촌을 말리려 했어요. 하지만 김재권은 더 이상 어떤 질문도 받지 않고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할 말은 다 했기 때문이었어요. 기자회견이 있은 지 몇 주가 지났습니다. 세상은 김재권의 파격적인 발표로 떠들썩했지만 정작 김재권은 조용히 저택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조카들은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고 언론의 관심도 점차 시들해져 갔습니다. 김재권에게는 오히려 다행스러운 일이었어요. 3월 말 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저택 정원의 나무들이 연한 새싹을 틀트기 시작했고 연못가에는 개나리가 노란 꽃을 피우고 있었어요. 김재권은 매일 오후마다 연못가 벤치에 앉아 계절의 변화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정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말이죠. 하지만 정희로부터는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기자회견 이후에도 연락이 오지 않자
김재권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정희가 자신의 진심을 믿지 않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이미 너무 늦어버린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도 김재권은 오후 3시쯤 연못가 벤치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봄볕이 얼굴에 닿았고 연못 위로는 벚꽃 꽃잎들이 살랑살랑 떨어지고 있었어요. 잉어들은 여전히 유유히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김재권은 이 평화로운 풍경을 정희와 함께 보고 싶었어요. 언제쯤 올까? 김재권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벌써 몇 달째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정희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 생각이었거든요. 설령 평생을 기다려야 한다고 해도 말이에요. 그때 뒤에서 조용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재권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어요. 새로 온 가정부가 차를 가져오는 소리려니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발걸음이 점점 가까워지더니 벤치 옆에서 멈췄습니다. 자리 좀 비워주실래요? 익숙한 목소리였어요. 김재권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희가 서 있었어요. 몇 달 만에 보는 정희의 모습은 조금 야위어 보였지만 눈빛은 예전보다 더 맑아져 있었습니다. 정희 씨. 김재권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로 정희가 돌아온 것인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 당신인가? 정희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김재권 옆에 앉았어요. 벤치는 두 사람이 앉기에 충분했습니다. 기자회견 봤어요. 정희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온 나라 사람들 앞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다니. 정말 놀랐어요. 정희의 목소리에는 감동이 섞여 있었어요. 김재권이 자신을 위해 그런 큰 결심을 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김재권은 정희의 손을 보았습니다. 예전과 똑같이 정갈하고 따뜻해 보이는 손이었어요. 당신이 떠난 후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 김재권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지. 저도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정희가 대답했어요. 언니가 평생 못다한 사랑을 제가 대신 완성해야 하는 건 아닌지도 생각해 봤고요. 정희는 잠시 말을 멈추고 연못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언니라면 분명히 말했을 거예요. 사랑은 대신하는 게 아니라고. 김재권은 정희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연희라면 정말 그런 말을 했을 것 같았습니다. 연희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어. 당신도 행복하기를 바랐을 거야. 김재권의 목소리에는 40년 전의 그리움이 담겨 있었어요. 회장님. 정희가 김재권을 바라봤습니다. 아니, 재권 씨. 정희가 호칭을 바꿔 불렀어요. 저는 재권 씨의 부속품이나 대체제가 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정희로서 재권 씨와 함께 살고 싶어요. 김재권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정희가 자신을 재권 씨라고 부르는 것이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요. 그럼 정말 돌아와 줄 건가? 김재권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직도 꿈인 것 같아서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조건이 있어요. 정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된장국은 이번엔 미소된장으로 끓여드릴게요. 정희의 장난스러운 말에 김재권도 웃음이 나왔어요. 그래. 그 맛도 궁금하구나. 두 사람은 잠시 조용히 연못을 바라봤습니다. 벚꽃 꽃잎들이 바람에 날려 연못 위로 떨어지고 있었어요. 잉어들은 꽃잎을 먹이인 줄 알고 입으로 건드려 보다가 다시 헤엄쳐 갔습니다. 평화롭고 아름다운 오후였어요. 정희야. 김재권이 정희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고마워. 내게 다시 기회를 줘서. 김재권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어요. 앞으로는 정말 다를 거야. 정희는 김재권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70년을 살아온 세월의 흔적이 담긴 손이었지만 여전히 따뜻해 보였어요. 정희도 자신의 손을 천천히 뻗었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맞닿았어요. 손을 맞댄 순간 4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치유되는 것 같았습니다. 연희의 아픔도 김재권의 후회도 정희의 외로움도 모두 따뜻한 봄볕 속에서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이제야 서로에게 진정으로 도달한 것 같았습니다. 재권 씨, 정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시작해봐요. 진짜 우리의 시작을. 김재권은 정희의 손을 꼭 잡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70대와 50대의 늦은 사랑이었지만 그래서 더욱 소중하고 깊었습니다. 연못가에 앉은 두 사람의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어요. 벚꽃이 흩날리는 봄날 오후 황혼의 나이에 만난 진정한 사랑이었습니다. 김재권과 정희에게는 이제야 진짜 봄이 찾아온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정희는 약속대로 미소된장으로 된장국을 끓였습니다. 김재권은 그 맛을 보며 만족스럽게 웃었어요. 이 맛도 참 좋구나. 두 사람은 따뜻한 된장국을 마시며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정의재단을 함께 운영하는 일 그리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해가는 일들 말이에요. 밤이 깊어갈수록 두 사람의 대화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과거의 아픔들을 나누고 현재의 행복을 확인하고 미래의 희망을 그려보는 시간이었어요. 김재권과 정희에게는 이런 대화 자체가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연못에는 달빛이 고요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저택은 더 이상 외로운 곳이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따뜻한 집이 되었습니다. 김재권과 정희의 늦은 봄이 이제야 진정으로 시작된 것입니다.